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희공호TV 김경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교육 안내 사항 몇 가지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14시부터 16시까지 쉬는 시간 10분을 포함해서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2교시 마지막 시간에 강사님께서 답변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후견인 제도 교육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센터는 2021년부터 정신건강 분야의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선정해서 정신건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의 첫 번째 주제이고요. 후견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강사님은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공공후견사업단의 홍정기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오랫동안 후견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고 네, 홍정기 국장님의 교육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홍정기 국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공공후견사업단에서 근무하는 홍정기라고 합니다. 제가 2022년도에도 우리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센터에서 마련한 후견인 교육에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후견인 교육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후견인 제도와 정신장애인 후견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4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성년 후견 제도의 이해와 후견인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의 현 주소, 그리고 실질적으로 후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년 후견 제도 이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가족이나 보호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으로부터 착취라든지 방임, 학대 뭐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반드시 꼭 후견 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주변에서 찾아내서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후견 제도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뭐 수십 년 이상 됐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한 10년 이상 이 후견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부터 후견 제도가 시행이 됐고, 발달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그다음에 치매노인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후견 제도가 시행이 됐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아마 요거는 지금 현재까지 10년, 11년을 바라본 이 결과치인데 앞으로는 점차 증가 추세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후견의 유형과 지역별 이용 현황을 보게 되면 법정 후견은 이제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그리고 이제 임의 후견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성년 후견의 비율이 42% 정도 되고 한정 후견의 비율이 한 4.89%, 그다음에 특정 후견의 비율은 한 4.23%, 그다음에 임의 후견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봐서도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 서울가정법원의 건수가 가장 높고요. 전반적으로 이 수도권에 이 후견, 피후견인 대상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도표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후견이나 아니면 후견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처음 듣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후견인은 무엇이고 후견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식 속의 후견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얘기는 제가 2년 전에도 작가 소개를 드렸던 내용인데, 유명한 팝 가수입니다. 팝 가수인데 많은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어떤
소비도 좀 심하고 그리고 또 약물에 중독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아버지가 이제 후견인으로 선임되면서 약 한 12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착취,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이런 걸 받음으로 그 부친에 대한 후견인 그 지위 박탈 소송을 해서 한 13년 만에 경제적으로 또 이제 후견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사례인데 이 후견인 제도가 이런 내용만 가지고 보면 후견인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후견인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뭔가 착취를 하거나 어려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이제 후견인인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벗어났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하는 얘기는 스피어스가 후견인 아버지로부터 이제 벗어났지만 그래도 후견인 제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준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퍼펙트 케어라고 하는 이 영화, 2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인간의 끝없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의료 산업의 허점을 이용한 이제 범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은 이 여자로서 이제 간호사고 그다음에 또 이 간호사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환자들의 돈을 뺏는 사기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공범도 등장하죠. 공범은 바로 남자친구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이가 많고 돈 많고 그다음에 혼자 사는 노인, 자녀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이런 사람들이 후견인이 선임이 됐다면 과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따라서 이 후견인 제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이제 그 2년 전에는 다른 영화 속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후견인 제도는 일부 그 허점도 있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 정착해야 되고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후견은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성인의 경우에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의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그 성인에게 보호와 서비스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피후견인이 필요한가입니다. 후견인이 필요한가? 즉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해서 후견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또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후견인을 선임해주고 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주변 사람이 필요한 후견인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할 때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의사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다. 행위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이제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런 분들이 제한 능력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원은 상당히 오래됐죠. 뭐 로마 시대 때부터 이런 후견 제도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첫째는 보좌 제도라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의 사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자.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뭐 금치산, 한정치산자 지금 없어졌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미성년자라든지 부녀자들. 사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지금은 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확고히 지금 다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쨌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에 반드시 지금도 물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친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여자들은 선거권도 없고 기타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할 때 아들이라든지 또는 남편의 보호 아래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견 제도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2011년도에 민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금치산자라고 하면은, 심실 상실의 상태에 있어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우려가 좀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재산 금지의 처분을 선고받은 사람들, 금치산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는 그보다는 좀 낫습니다. 뭐 재산을 탕진한다기보다 가족들의 그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는 사람들을 한정치산자를 선고해서 단 이분들은 그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주로 이제 신상보다는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돼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후견 감독이 되게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 이거 하기 때문에 후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이제 2011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도부터 이 후견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일부지만 이제 급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제도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후견 제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후견 제도 서비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홍보가 좀 많이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주변에서 후견이 뭔지, 후견 제도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후견 제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 제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년 후견 제도를 약간 좀 비교를 해보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가족 제도였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성년 후견 제도는 복지 제도와 좀 가깝다. 그리고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이제 재산 관리에 득점을 줬다면 지금 성년 후견 제도는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신상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사유는 심신미약. 그러나 성년 후견 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제도는 성년, 한정, 특정 이렇게 이제 법정 후견 제도하고 의무 후견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주로 이제 가족이 했다면 성년 후견 제도는 물론 가족, 친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도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후견 법인에서도 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우리 그 2014년도에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염전노예 사건. 지적장애인 A씨가 섬에 갇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착취당한 이런 사건인데요. 만약에 이 지적장애인 A씨가 후견인이 선임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관리도 후견인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에 관한 어떤 결정, 그 다음에 신상에 관한 결정, 기타 피후견인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후견인이 다 피후견인 입장에서 보호하고 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적장애인 A씨가 후견인이 선임이 됐다면 이러한 11년 동안 감금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폭행과 욕설, 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본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데 모든 사람이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서 누구나 그걸 충분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직업의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본인의 자유와 권리를 100% 누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후견 제도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후견은 언제 필요한가?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많죠. 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의료적 결정을 필요할 때, 또 뭐 소송 행위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 의사 능력을 의심한다. 이러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뭔가를 본인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때 정보를 일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보 수집 능력도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후견인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들 후견인이 할 수 있고요. 또 의사결정을 대신하기보다는 우선 이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그 결정을 할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본인이 잘못된 결정을 하든 옳은 결정을 하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럴 때 후견인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정상의 원칙입니다. 필요성의 원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나 주변이 필요해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해서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필요성의 원칙이고요.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것은 피후견인이 본인의 의사,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미흡할 경우에는 어떤 후견인이나 아니면 법정 대리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화의 원칙. 우리 지역사회에서 피후견인이 대등하고 동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후견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서 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또는 주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전달해주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성년 후견 제도의 기본 이념은 피후견인이 중심이 돼서 피후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 타인들과 동등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년 후견 제도의 기본 이념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이제 후견 제도도 발달을 했고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후견 제도를 살펴보면 미성년 후견이 있고 이제 성년 후견이 있어요. 미성년 후견은 만 18세 미만, 그다음에 성년 후견은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성인이죠. 성년 후견 중에는 이제 법정 후견이 있고 임의 후견이 있어요. 법정 후견은 이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누고요. 임의 후견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후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후견제도의 종류를 살펴보면, 법정 후견은 이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그리고 의무 후견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좀 결여됐다. 그래서 사실은 회복하기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년 후견을 이제 선임이 되고, 그다음에 한정 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사무처의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후견은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특정 후견으로 이제 선임이 되고요. 임의 후견 같은 경우는 미리 보통은 이제 후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이제 계약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미리 계약에 의해서 미리 후견인을 선임해 놓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견인의 청구권자는 물론 이제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뭐 후견 감독인, 그다음에 후견인, 그다음에 뭐 지자체, 검사, 지자체장 이렇게 다 후견 청구권자는 많이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이걸 청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본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요. 본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는 주변에 뭐 변호사라든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다 행위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피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행위 능력자이나 능력 상실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그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권한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은 포괄적인 대리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약간 좀 제약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에 향한 어떠한 그 법률 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이 취소권도 가지고 있어요.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물건을 구입했다. 그런 거는 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일부 그런 것들은 취소할 수 없도록 또 명시도 해놓은 법률도 있습니다. 조항도 있습니다. 네. 그럼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네.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친족, 친구, 이웃 다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후견인, 그러면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요. 저희 법인처럼, 후견 법인처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서 종료까지.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부터 뭐 지자체장까지. 후견 심판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심리가 들어갑니다. 우선 이제 정신감정도 들어가고 정신감정서를 제출하고, 또 정신감정서가 아니더라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또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가사조사관이 그 피후견인 그 대상자에 대해서 가사조사를 또 실시합니다. 과연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가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이제 심판을 하죠. 그래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판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등기 촉탁을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 곳에 그 피후견인이 후견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즉 대리권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쭉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그 후견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그 이상을 벗어나서도 사실은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대리권의 범위에 없는 것도 이제 피후견을 위해서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를 통해서 그 대리권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가 나오게 되면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 명시된 대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어떤 피의견인의 사무, 재산관리라든지 신상보호, 기밖에 뭐 소송 행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후견 사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감독은 법원도 이제 후견 감독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후견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후견 감독이 선임이 되면 지자체에서도 이 후견인을 관리 감독하고 또 법원에서도 관리 감독합니다. 그리고 후견을 종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후견은 종료하게 됩니다. 자, 후견 심판 청구 및 절차. 여기 나왔듯이 이제 본인부터 배우자, 그다음에 뭐 후견인, 그다음에 이제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청구할 때는 필요한 제출 서류들 뒤에 나오는데 제출 서류들을 갖춰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청구는 어디다 하느냐? 거주지 관할 가정 법원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문 절차라는 걸 거쳐요. 그래서 판사님이 직접 피의견인도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사건 본인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다음에 진단서라든지 이에 준하는 서류를 통해서 정신감정을 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굳이 정신감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이 내려오게 되면 고지가 되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에 즉시 항고할 수도 있어요. 10살 이내에. 만약에 10살 이내에 그 항고가 없다라면 이거는 후견이 이제 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판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심판 청구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해명 설명서, 그 다음에 사건 본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재적등본. 그리고 지금 현재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그 다음에 장애인 증명서, 각종 진단서, 진료 기록, 그 다음에 재산 목록, 그 다음에 사건 본인 심판 청구 동의서, 그 다음에 이 후견 심판 청구서에는 권한의 범위도 명시가 돼서 올라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동의할 수 있는 권한, 기타 대리권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서, 물론 그렇게 청구할 때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내려오진 않아요. 판사님이 신문 기일을 통해서 어떤 피후견인 대상자의 상황을 보고 대리권의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당히 간략하게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요. 한정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후견인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리고 후견인이 격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거와 왼쪽 것이 약간 좀 달라요. 한쪽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범해서 밑에 나와 있죠. 재산관리, 예금 등. 예금 계좌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요거는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 동의를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보통은 이제 성년 후견의 경우는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금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피한정 후견인의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본인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예금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입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권의 범위에도 보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 그다음에 공법상 행위, 그다음에 신상보호, 기타 소송행위, 그리고 피후견인이 신상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한정후견인의
결정권을 가진다. 그래서 뭐 의료행위 동의라든지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그다음에 우편 통신에 관한 결정, 사회 서비스 선택 결정.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이 등기상 증명서는 한정 후견에 국한된 이런 그 등기상 증명서예요. 대리권의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뒤에 나오긴 하는데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가 훨씬 더 좁습니다. 그리고 주로 재산 관리에 위주로 되어 있고 뭐 신상 감옥권 신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네, 주로 이제 재산 관리, 그 다음에 신상 보호,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를 하고 동의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후견인이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정기후견 보고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후견 상황 보고서를 후견 감독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재산 목록 보고서, 후견인이 처음 게시되면 재산 목록 보고서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재산과 관련해서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후견인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이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재산에 비해서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줄었다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늘은 거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또는 후견 감독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의 관리, 보존, 처분, 그다음에 예금이나 보험 등 관리, 그다음에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물론 이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장급여도 매달 들어오겠죠. 그런 정기적인 수입에 대한 지출 관리,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체결, 변경, 종료, 기타. 물품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하게 되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후견인이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고요. 유체동산. 유체동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 이제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물건을 이야기하는데, 유체동산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TV, 냉장고,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후견인이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좀 공법상의 행위 그러면 여기 좀 세무신고만 이렇게 좀 적어놨지만 사실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도 뜰 수 있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뭐 재적등본, 뭐 기타 공법상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해서 부모님이 상속 재산을 남겨줬는데 그게 빚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거는 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좀 의사결정 능력이 좀 없고 이런 분들은 같은 형제들 중에서도 재산을 똑같이 법적으로는 1대1로 분배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견인이 선임이 안 됐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견인이 선임됐다면 그걸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속재산 근거에 따라서 본인이 받을 상속 지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사항도 후견인이 나서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신상보호 관련된 부분은 뭐 의료행위 관련해서 뭐 치료라든지 뭐 입원이 필요하다 또는 수술이 필요하다 할 때 의료행위에 대해서 피후견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뭐 동의권을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관련해서 뭐 이사도 갈 수 있고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또는 새로운 그 어떤 그 집을 뭐 마련할 때 생활 공간을 마련할 때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업무를 후견인이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시설의
시설에 입소하거나 또는 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후견인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해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복지 서비스 이용에 관해서도 후견인이 그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후견 업무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이라든지 재활, 취업과 관련해서 그밖에 일상생활 지원에 관련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 입장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사실은 이건 큰 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견인의 보수.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보수는 민법 제 955조에서 이야기하는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본인이 이제 청구를 해서 후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이 보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만약에 이제 친족 후견인 할 경우에는 보수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 없고요. 없다기보다 사실 가족을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족한테 금전적인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후견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에게 보수를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여기서 얘기하는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본인이 후견인 서비스가 필요해서 법원에 청구를 해서 후견인이 선임되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 준해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본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 이하 또는 3억 이하, 5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 이런 등등 그 단계가 좀 있긴 한데 정확하게 명시된 그런 규정은 없어요. 단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정 그 재산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후견인이 보수를 청구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앞에서 교육한 내용보다 더 궁금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후견인의 선임은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친척 등이 할 수 있는 친족 후견,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등이 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인,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정법원에 후견센터라는 곳이 2018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 가정법원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생겼고 지금은 모든 가정법원에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에. 하지만 어쨌든 전국으로 확대 실시가 됐다라고 하니까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그 어떤 지역의 가정법원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수와 관련해서는 보통 전문가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선 후견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물론 이제 전문가 후견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국선 후견인이 만약에 본인에게 선임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역시 보수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보수를 후견인에게 지급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법인 후견, 공공후견 같은 경우도 역시 피후견인들은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사전 질문에도 딱 보면은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문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일단 후견인의 이제 결격 사유 민법 제 93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이미 후견을 받고 있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 임의 후견인. 이런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들은 이 후견인이 될 수 없고요. 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역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규칙에 있는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 그리고 법원에서 예전에 이제 후견인 역할을 하다가 해임된 성년 후견인, 뭐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이런 분들도 후견인이 될 수 없고요. 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그리고 피후견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후견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 비속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견인의 역할. 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눈이 돼야 되고 귀가 돼야 되고 두뇌가 돼야 되고 입이 돼야 됩니다. 자, 피후견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피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그런 피후견인에 대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신상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후견인이 스스로 뭔가 어디 가서 이제 대변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장을 하기 어려울 때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뭐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동의도 하고 대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피후견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청취하고 파악해서 피후견인의 욕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후견인들 같은 경우는 경청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듣고 그분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후견인의 직무와 권한.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성년 후견인 제도는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어려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사실 후견인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후견인을 법원에서 선임을 해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신상 보호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또 뭐 재산 관리, 그 다음에 뭐 거소 이전에 관한 결정,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한다는 등,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뭐 대신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병원이나 뭐 시설에 뭐 입원할 때 어떤 뭐 그런 역할도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과 관련해서 좀 휘말렸다든지 아니면 그런 소송 행위를 통해서 피후견인의 권리를 되찾을 필요성이 있을 때 후견인이 나서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후견인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보호자가 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재산 관리 선임 청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피후견인이 상속재산 관리인이 돼서 나중에 국고 환수하는 업무까지 후견인이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견인의 직무는 상당히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큰 덩어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후견인의 직무와 권한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견 제도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후견인은 직접 서비스 제공자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후견인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부차적인 수단이다. 즉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들은 따로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 시설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제 기관이나 단체에
뭐 속해 있는 분들은 그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견인은 다만 그 서비스가 적절한지 옆에서 이제 관여해서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조언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뭐 물색한다든지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가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정보를 전달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피후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 제공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직접 서비스 제공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견인은 이제 부양 의무자다? 부양 의무자는 아닙니다. 단지 가족이 아닌 이상은 부양 의무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가족이 없다 보니까 부양 의무자, 보호 의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대가를 받고 법정 대리권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저희 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공공의견 같은 경우에 또는 법원에서 선임된 국선의견 같은 경우에게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피후견인이 선임되면 카드 사용이나 은행 업무가 불가능하다.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시간에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부 이제 은행권에서 피후견인이 혼자 가면 통장도 개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ATM기도 이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도 만들 수 없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지금은 대법원까지 간 결과 이제 승소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뭐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이제 회자될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만약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격리시킬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이나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제도와 후견제도가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사실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가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축적시켜 줘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긴 하지만 그 일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누군가는 그거를 대신할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그 역할을 세부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뭐 정신적, 경제적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사회복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 지원 시 자기결정 능력과 협조 능력을 존중하되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요 보호자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후견제도, 사회복지제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서 사실 2교시까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1교시에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좀 지나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시간 하고 잠시 휴식을 갖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주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교육 전에 그 사전 질문지를 제가 받아봤고 그러니까 2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사전 질문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그 질문의 내용은 오늘 첫 시간에 교육한 내용 중에 대부분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실시간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두 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지로 확인하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 후견 제도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에서 이제 국선 후견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같은 이제 공공후견 피후견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역시 피후견인이 지불하는 그런 보수는 또는 신청 비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신청 비용까지 다 들여서 피후견인 선임을 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청 비용 들어가지 않지만 보통 이제 본인이 청구를 해서 만약에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뭐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변호사 비용도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감정 비용 한 3,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비용이 이제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걸 합쳐서 한 56,5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금액이 얼마다라고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비용이 공공후견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후견 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후견의 대상자일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뭐 쭉 살펴봤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뒤로 넘어가 한번 볼까요? 자, 후견인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신상 보호와 관련된 그런 결정, 그 다음에 뭐 필요시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저희가 또 당연히 후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 행위가 필요할 때 사실은 모든 행위는 다 법률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견인이 그 피후견인 의사를 대신해서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재산 관리, 그다음에 뭐 권익 보호, 그다음에 뭐 필요한 물품도 구매해서 지원하고 거소 이전에 관한 결정 등 뭐 상당히 많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법원이 결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후견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특정 후견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대리권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한정 후견이나 이런 성년 후견처럼 포괄적인 대리권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된 대리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견인의 선임을 거부할 수 있나? 네, 후견인의 선임을 거부할 수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견 대상자나 가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심판을 통해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견인은 법원에서 그 선임을 직권으로 선임을 하되 정당한 사유가 만약에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합당하다고 한다면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후견인 선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견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나 당연히 후견인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피후견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후견인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견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한정 후견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하고 그 가족이 친족 후견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후견인 심판 청구를 통해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법인에서도 한정 후견인을 법원에서 이제 선임이 됐는데 그 가족이 중간에 나타나서 후견인 변경 청구를 통해서 가족이 친족 후견을 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년 후견 대상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법정 후견 중에서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한정 후견, 피한정 후견이라든지 피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원칙적인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후견인은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법적으로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후견인은 결정은 항상 대상자의 권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후견인 마음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피후견인이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되느냐 이런 질문들은 사실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다만 이제 법원이 특정 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결정한 예외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는 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견인의 선정 기준 물론 이제 앞에서는 후견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후견인은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물론 이제 가족이나 친척, 법인도 될 수 있고요. 법원에서는 가족이 가장 후견을 잘할 것인지 아니면은 가족 이외의 제3자가 후견의 역할을 더 잘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같은 곳에서 하는 후견이 더 잘할 것인지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가족 간에 어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 후견인이 선임될 확률은 높지 않겠죠. 물론 이제 가족도 한두 명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가족이 선임될 확률은 대단히 높다. 근데 어떤 게 가장 후견인이 좋다? 친족 후견인이 좋다? 아니면 국선 후견인이 좋다? 법인 후견인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피후견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법원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후견 신청을 하고 나면 그 후견이 개시되는 기간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후견 법인으로서 경험상 보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특정 후견의 경우에 보면은 한 3개월이면은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기간은 딱 몇 개월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정 후견의 경우는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서 판결이 났고요. 그 이전에 한정후견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 한 6개월 전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후견 등기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후견 등기 제도는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를 공시하는 제도예요. 공시. 그래서 공식적으로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등기 제도다. 그래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후견인의 어떤 대리권의 범위라든지 뭐 결정권, 동의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범위를 정해놨다. 그게 후견 등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뭐 기본적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신상이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본인의 신상 보호도 할 수 있고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인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재산이나 신상 관리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감정 자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사전 질문지가 보면은 한 2페이지 정도 사전 질문지가 미리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신질환자 입원 시 필요한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그 절차보조 사업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절차보조 사업하고 이 후견인의 그 후견 사무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당사자의 의견을 뭐 경청해서 당사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뭐 의료진과의 뭐 소통, 이 내용은 절차보조 사업하고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후견이 선임됐을 경우에 한정 후견이나 아니면 특정 후견하고 조금 달라요. 특정 후견은 입원할 때 신상 감호권이 없다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특정 후견으로 만약에 피특정 후견이 선임이 되고 특정 후견이 선임이 될 경우에 그 특정 후견인은 신상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그 신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명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상 감호권이 통상적으로는 없다. 그리고 또 피의견인을 민법 947조 2에 보면 신상 결정에 관한 피의견인의 신상 결정에 관한 결정 등 이렇게 이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한정 의견을 치료나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에 격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절차보조 사업에 나와 있는 조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스스로 이제 어떤 병원 뭐 동의서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앞으로는 공공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정의견도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주로 특정의견을 하다 보니까 입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지금 질문의 요지가 어떤 후견이냐에 따라서 한정 후견이냐 성년 후견이냐 특정 후견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입원할 때의 후견인의 역할은 어쨌든 어떤 병원을 알아본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때 정말 입원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피후견인의 어떤 의견을 좀 경청하고 들어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처보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 좀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이제 후견 사무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차후에 저처보조 사업 진행하는 그런 어떤 기관하고 그리고 우리 후견 업무를 사무를 진행하는 그런 법인하고의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견인 설정 시 가족이 아닌 제3자 또는 기관 내 시설 종사자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가능하냐 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뭐 어차피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후견인이 선임될 수 없다도 아니고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그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즉 법원의 심판에 따라서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그게 뭐 사회복지사가 됐든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됐든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성년후견 제도는 앞에서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후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뭐 갈등이라든지 딜레마, 어려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뭐 아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이긴 한데 이 시설에 있는 어떠한 그 피후견인과 관련해서 피후견인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을 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냥 그걸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병원을 모시고 가서 검사도 해보고 만약에 거기에 어떠한 그 질병이나 이런 것이 나타났다면 그걸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텐데 우리 피후견인 분들 중에는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거부하는 치료를 그냥 모른 척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설득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수술을 받게 해서 건강상 회복을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충분히 이제 설명하고 설득해서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본인이 거부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 일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설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피후견인 분들 시설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거기가 집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암에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암 소견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데서 드문 현상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분은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뭐 수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생명이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트러블도 발생할 수 있죠. 우리의 입장은 보호 의무자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검사라도 받고 적극적인 치료는 설사 하지 못하더라도 그 병명이라든지 정확히 알고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차후에 결정하게 되는 일인데 시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오래 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병원비나 이런 거를 납부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설과 후견인 입장에서 후견 법인과의 트러블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의견인이 어떠한 그 거부감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 제도를 신청하면 해외를 가서 취업 등원할 때 문제가 있는지 아마 후견인이 옆에서 물론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그 케어도 하고 보호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나와 있는 분들은 후견인이 그 역할을 대신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외에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면 후견인이 선임되기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피후견인에게 달려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후견 제도를 신청해서 선임이 됐다. 근데 해외에 나간다? 아마 후견이 종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견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는지 알려달라. 다음 시간에 이것도 이제 나올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제 발달장애인 그 후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그 종합센터에서 후견 교육을 시키고 있고, 치매 같은 경우도 치매관리센터에서 후견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법인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후견인 양성을 하지 않고 있고 전문가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후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후견인이 양성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이 사실 길지 않다는 거죠. 법원에서 받는 교육 과정은 상당히 짧고요. 오히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다음에 치매에 관련된 그 후견은 치매관리센터에서 시키는 교육이 훨씬 더 내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후견인 관련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거는 실무자들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 후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후견인을 양성하는 교육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견인의 뭐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앞에서 나왔듯이 뭐 후견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 누구나 후견인은 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친족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전문가 후견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30페이지 나와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후견인 일반 시민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폭력 성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만약에 정신과적 증상이 올라와서 더 이상 그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많이 간다면 저는 스스로 어떤 입원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된 다음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사실 그 입원의 유형에 비자 입원도 있지만 사실은 비자 입원은 바람직하지 않고 뭐 시설 같은 데 입소를 하게 되면 행정 입원의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의사의 소견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 입원으로 입원을 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입원의 유형을 바꾸기도 하는데 일단 폭력 성향이 있다 그러면 치료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전과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그분이 생활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변에 피해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에 보호자 없이 있던 정신장애인이 보호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퇴원을 요청하고 수급비 관리를 수술할 수 없는 환자인데 후견인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그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설에 종사됐든 지역사회에 있는 그 일반 시민이 됐든 후견인이 돼야 그 권한과 직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권한과 직무에 따라서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후견인이 없는 사람은 또 보호의무자가 있으면 또 이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 종사자가 이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면 본인이 후견인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후견인 역할로 그분이 이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성교육을 듣고 싶은데 어디서 교육을 하느냐. 뭐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가정법원 후견센터에 가면 후견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만약에 발달장애인 쪽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든지 그쪽에 이제 후견 관련 쪽에서 이제 법인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교육을 진행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정신장애인 관련해서는 따로 이런 양성교육기관이 없고요. 아쉽게도 없고 그냥 법원에 가정법원의 후견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후견인 교육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송년 후견 포기 방법 아까 말씀드렸고 송년 후견인 대상과 후견인 자격과 선정 요건 이것도 다 앞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후견인의 어떤 경우에 후견인이 필요하고 권한은 어디까지나 뭐 이것도 다 앞에서 나왔겠죠. 네. 후견인이 하는 역할 26페이지에도 나오고 네. 병원에 입원한 분 외에 지역에 살고 있는 회원분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하고 계신 사례가 있는지 알려달라. 지금 현재 두 개의 법이 저희하고 이제 다른 법인의 공공의료 법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정 의견 심판 청구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분 계세요. 네. 5월 14일 날. 그리고 타 법인 같은 경우, 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서울 강남에 임의의견을 한 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포천인가 거기에 또 특정 의견 한 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화성에 한 번도 청구 들어간 사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한정 의견이고 일부 특정 의견이 9명이 있지만 그분들 역시 또 시설에 계시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나와 계신 분들 실질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지금 현재 청구 들어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몇 개월 후면 후견이 개시가 되면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후견 사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후견인 제도 지원 절차나 뭐 자격 조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절차, 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서 종료까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출 서류. 질문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시설 종사자가 후견인을 대신할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답변은. 후견인이 선임돼야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도와주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후견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냥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도움을 드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신장애인 후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현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1년째 지금 후견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2013년도부터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발달장애인을 필두로 해서. 근데 지금 현재 홍보가 조금 미흡합니다. 홍보가. 그래서 후견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후견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좀 더 지속적으로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후견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권유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후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여지는 많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그 정신질환자 공공의료 사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유 기법을 알고 싶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떤 질문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살아계실 때도 가능한 건지 후견인 선임이 가능한 건지. 네, 맞습니다. 보호자가 옆에 있어도 적절하게 보호나 케어나 보호의무자 역할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후견인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 보호자가 있어요. 근데 보호자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고 판단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 보호의무자 역할을 잘 수행하기 어렵다라면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몇 명이 활동 중이냐, 뭐 이렇게 여쭤보신 분도 계신데,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후견 활동 인력이 총 17명인데, 그 중에서 실무자가 7명, 그 다음에 후견 보조인 선생님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몇 명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실무자 8명에 후견 보조인이 11~2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후견 보조인은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 시설이나 피후견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로 이제 피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그런 상담 위주의 업무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대리권의 범위에 나와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실무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법인 합쳐서 정신장애 공공후견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견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을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냐. 일단 후견인이 선임됐다라고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선임됐을 것이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후견인을 선임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후견이다 그러면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 후견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후견이 됐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에게 뭐 해가 되는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행동을 했다든지 권익을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해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입소자에 대한 후견인의 지정 방법과 향후 방향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17년도에 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부 다 한정 후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은 물론 시설 입소자도 피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특정 후견으로 대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선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내용이긴 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한정 후견 선임도 가능하지만 주는 대부분 특정 후견 형태로 앞으로는 후견인이 선임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후견인 선정 이후 후견인에게 어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느냐.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후견인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여기 뭐 재산관리, 신상보호, 뭐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네. 신상보호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재산 문제와 관련된 거, 또는 뭐 법률행위와 관련된 거, 상속 문제와 관련된 거, 필요한 물품 등등 모든 것들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대리권이 좀 제한적이라서 약간 좀 그 본인이 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뭐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한 행동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견인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거 수급 어르신 후견인 선임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뭐 제가 서두에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족이나 뭐 보호의 문제가 있어도 그들로부터 뭐 학대라든지 착취를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점점 우리가 그 고령화가 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겠죠, 앞으로. 이런 분들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내서 사실은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면 후견인이 선임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본인이 충분히 뭐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다. 그러면 후견인 선임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뭐 그런 경우는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다. 후견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협회라고 정신건강 간호사, 임상심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리 정신질환자 공공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후견 법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장애 피후견인 관점에서도 제도 개선점이 있는지. 피후견인 입장에서 개선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뭐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후견 법인의 입장에서 이 후견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개선점은 사실 많이 있어요. 아마 요것도 다음 시간에는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그런 내용이라서 피후견인 입장에서 개선점. 요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올라온 유튜브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몇 개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강사님이 답변 주는 식으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 혹시 후견인이 친족을 포함한 후견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을 횡령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면 피후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인식 속의 후견인이라고 팝 가수 그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친족 후견인입니다. 부모님이 부친이 이제 후견인이니까. 근데 이제 부친으로부터 경제적인 착취 당하고 뭐 폭력까지는 뭐 그 사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럴 경우에 후견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위 박탈할 수 있는 소송을 통해서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한 근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법원에서 심판할 때 충분히 사유가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후견인은 해임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 중에서 사회복지사도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도 할 수 있고, 잠깐만요. 앞으로 넘어가면. 네, 여기 일반 시민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본인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족도 할 수 있고 사실 청구는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 성년 후견인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년 후견인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성년 후견인. 자, 우선 후견인이 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 우선 이제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결격 민법 제 937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후견으로 활동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법원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정법원의 후견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정신장애인에 극한돼서 지금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전반적으로 질문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후견 발달장애나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따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저희 각자 각 법인에서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국정에서 시키는 교육은 그냥 현재의 실무자 후견 활동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형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후견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선임됐을 경우에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후견인 한 명이 피성년 후견인 2명을 후견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을. 네. 피후견인 한 명이? 후견인 한 명이 후견인 한 명이 피성년 후견인 2명을 후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공공후견의 경우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최대 1인당 그 한정의견의 경우는 25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혼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퇴사를 하더라도 그 역할을 다른 직원들이 대신할 수도 있고,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 후견이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치매도 3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후견이니 3명까지 피후견이를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것이 이제 이 발달장애하고 치매하고 정신장애하고 이제 공공후견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 후견의 경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후견을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3명, 4명 정도만 후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특히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많은 사람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설에서 케어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담당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3명, 4명 그 이상을 만약에 담당한다면 아마 업무에 과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상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에게 데모, 종교적 관계에 있는 데모가 한 분 계시고 후견인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근데 이 데모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피후견인이 지적장애로 데모의 설득에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관리의 공란 자체가 후견인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그 데모라고 하는 그분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유용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법이고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후견인만이 그 재산관리 권한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통장 개설부터 이체, 뭐 기타, 뭐 부동산 처분 이런 것들은 동산이나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런 재산 관련해서는 후견인만이 그 대리권을 가지고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지 데모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여러분들이 후견 제도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제가 너무 설명이 좀 빨라서 원래 이렇게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너무 앞에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2번째 시간은 이제 주로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리 사전 질문 받은 내용, 그 다음에 실시간 올라온 내용 답변 위주로 이제 2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실제적으로 후견 법인 입장에서 사례가 상당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를 일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오늘 한 번, 그리고 내일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문자 메시지로 한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네, 한 30초 정도 걸리는 내용이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교육 수료증에 필요하신 분들은 만족도 조사지에 이메일이랑 성함까지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이틀치 교육의 수료증이 전부 필요하신 분은 네, 이틀치 2개의 만족도 조사에 이메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2시에 다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